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보조지표들 중에 이제 RSI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볼린저 밴드하고 MACD 공부를 좀 했었죠. 그죠? 지금 X파일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 RSI라는 거는 이제 상대 강도 지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추세 지표라고 하기에는 좀 미진한 모멘텀 지표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지표거든요. 이 RSI라는 거는 강도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 방법은 이제 RSI와 시그널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과매수, 가매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향 돌파를 할 때 이제 매수를 하는 상향 돌파를 하거나 교차점에서 그래서 이제 양봉 매수 개념인 거죠. MACD 얘기를 할 때 목이 뭐 걸렸나 보다. MACD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MACD 중요합니다. 근데 RSI도 중요해요. RSI 여전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 RSI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그래서 이제 교차점을 이용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골든크로스죠, 여기는. 사실 뭐 이렇게 골든크로스만 이렇게 더 타겟팅해서 보는 게 더 훨씬 낫죠. 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타겟팅을 이렇게 얘만 요 조그만한 요 봉 하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일봉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 계속 이제 과매도권 이용한 매수와 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쪽인 거죠, 이쪽. 그죠? 이 오른쪽. 네. 이 오른쪽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거죠. 과매도가 끝나는 이쪽 포인트인 거죠. 이 한가운데 포인트.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죠. 얘도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그려놨는데 내가 물량이 많으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한번 팔겠다 그러면 치고 내려오는 포인트에서 팔겠다는 거죠. 이쪽에서 뭐 이것도 어려운 얘기는 없죠. 그리고 내가 지금 30과 70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RSI를 만든 사람은 30과 70을 보고 있는데 이 폭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RSI라는 지표는 보시면 이 RSI는 14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지표고요. 내가 찾을 때는 항상 저 위에서 RSI 띡 찾으면 기술적 분석 밑에 있는 이 RSI 얘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모멘텀 지표, 제가 아까 얘는 차라리 모멘텀 지표에 넣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RSI는 14를 본다. 근데 이 RSI는 이 과매수, 과매도를 잡을 때 내가 이 값을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설정값을 70 대신에 다른 값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75 정도를 보고 싶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75 라인. 또는 밑에 라인도 25 라인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밑으로. 그러면 이제 선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25와 75를 추가로 하고 얘네들은 좀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내가 바꾸면 되는 거죠. 빨간색이나 뭐 좀 더 두껍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더 두껍게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밑에는 이제 파란색이니까 일반적으로 파란색 계통으로 하나 이제 적당하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70과 30이라는 건 퍼센테이지요? 네,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0%에서 100%까지. 그래서 이렇게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애들은 이 과매도를 잡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밑에 라인에서 더 저가에서 사고 싶다라는, 더 고가에서 팔고 싶다라는 욕심인 거고, 더 높이 있으니까. 그죠? 더 높이. 이쪽에서 팔고, 이쪽에서도 팔고, 이쪽에서도 팔고, 뭐 이런 식의 매도법을 가져가는. 이거는 이제 RSI 얘기인 거죠. 근데 왜 이게 강도죠? 이름 자체가 스트렝스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강도죠? 아. 과매도, 과매수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매도를 많이 했다, 매도를 적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없구나. 이게 다구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계산식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그죠? 지금 계산식이 여기에 빠져 있네요. RSI 계산식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를 하시기가 좀 더 편한데, 제가 이쪽에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제 RSI를 수업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식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나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RSI는 제일 밑에서 몇 번째로 있는 거라서. 스토캐스틱 위에. 나중에 배우세요.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정의가 뭐냐면, 일정 기간인 거죠. N일 동안. 주가의 전일 가격에 비해서 상승한 변화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 지표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한 변화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평균값. 그래서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수 영역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도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보시면 이 RS라는 이 RS Relative Strength 계산은 AU Average 이 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전일보다 상승한 날의 상승분 값이거든요. 하락한 날에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RS가 계산이 되면 이 100에서 나누기 1 더하기 RS를 하고 그걸 100에서 빼버리면 100분율이 이제 계산이 되는 방식이라서 이 값은 항상 있기 때문에 100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값이 10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RS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0 근처까지는 올 수 있고 1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이 값 자체가, 이 베리에이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매매법에 중원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있다. 지금 이제 처음 나온 개념이잖아요. 이 RSI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모멘텀 지표처럼 느껴진다. 강도 지표니까. 그러면 사실 이 강도 지표라고 하면 이 모멘텀 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시장 강도 지표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근데 시장 강도 지표 밑에는 RSI가 없죠. 지금 여기에는 잘못된 거죠. 강도 지표면 모멘텀 지표 얘하고 거의 유사한 단어인 거죠. 영어로는 모멘텀 또는 스트렝스 뭐 이런 단어를 쓰면 될 것 같고, 한국말로는 강도 지표 이런 표현을 쓰면 될 것 같고. 한국말이냐 영어냐 뭐 그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카테고리를 아예 두 개로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영문은 뭐 지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형님도 이제 좀 전에 약간 헷갈렸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중시하는, 넷째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지표가 RSI인 거죠. 얘를 지금 안 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백분율 지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을 써먹을 수 있는 지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써먹을 수 있는 지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제가. 근데 백분율로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는 지표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백분율로 딱 표기가 가능해지면 전 종목 공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근데 지금 이런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지표가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OBV나 MACD 같은 지표도 보면 이 값을 쓰지는 않잖아요. MACD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백분율 지표이기 때문에, 그죠? 0에서 100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퍼센트 개념이 들어가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지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장 강도 지표에다가 넣어놓긴 했지만 이 OBV라는 지표 역시도 이 거래량에 해당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무시되는 지표거든요. 이 OBV 지표 자체가. 물론 이제 나중에 위에서 이제 좀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건 제자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지금 OBV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요. 투자 심리서는 뭐 알아서 뭐해, 좀 이런 생각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알면 좋죠, 하나라도 더. 그래서 최근 10일 동안 투자 심리 변화를 파악해서 과열 상태냐 침체 상태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투자 심리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얘죠, 얘. 투자 심리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RSI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근데 이 센시티비티를 보면은 투자 심리도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좀 더 센시티비티가 높죠, 그죠? 팍팍 튀는 강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표고요. 산출 공식을 보면 얘도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긴 하지만 얘보다는 RSI가 나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얘를 버린 거죠. 얘를 버리고 이제 RSI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센시티비티, 스트렝스 이런 지표들은 다 이제 심리 지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격 지표라는 표현을 쓰고요. 가격 지표는 전부 다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전부 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지표들은 다 가격을 기준으로 나온 거지 거래량하고는 동케어인 지표다. 큰 구분점을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얘는 가격 지표, 심리 지표가 아니고요. 말만 심리 지표. 그래서 뭐 똑같죠. 살 때는 오른쪽에서 사고 싶은 거죠. 오른쪽에서. 아니면 이제 과매도 구간인 거죠. 지금 과매도 구간에 빠지면 뭐 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야 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막 매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된다는 거죠. 매도는 반대고요.
관매수 관매도를 이용한 매매 기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기 때문에 차트 하나 그려놓고 위아래 선 그리고 기준선, 이 기준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이버전스는 뭐 안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버렸고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너무 낮아요. 얘가 확률이 너무 낮아서 좀 하다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지표를 합쳤을 때 그래도 한 80% 이상 돼야 이제 좀 정확도를 갖는. 근데 얘 가지고 뭐 쪼물딱쪼물딱 해봤는데 그 정도 확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버린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거 하다가 물린 적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버렸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굳이 이 다이버전스에서는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네. 알려드릴까요? 뭔지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MACD 이제 추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점을 보는 거예요. 저점. 그래서 이 상승곡선에서의 저점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락할 때 저점을 보는 거거든요. 이 주가 대비 이때 주가가 얘보다 이때의 MACD 값이 여기죠. 요 밑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값도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있죠. 네,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상승할 때는. 네, 그러면 향후 주가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도 또 있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서 얘가 오르고 있는데 얘는 이제 좀 횡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부른다고요. 예를 들면 또 있나? 의외로 꽤 있어요. 의외로 여기도 있죠. 그죠? 요 위치고 요 위치고. 다이버전스는 이제 굉장히 좀 자주 빈번하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론대로 투자를 해버리면 특히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작살납니다. 진짜 작살나요. 저 마음고생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얘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 이론부터가 이제 확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다음은 이제 기본적 분석인데 여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자를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